자, 이제 340페이지로 가시고, 자, 손익계산서인데 전기분이죠. 자, 진한색으로 얘가 너무 길어서 좌측부터 쭉 내려오고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좌측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K랩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스마트에는 더하기 빼기가 앞에 적혀 있었고, 얘는 그렇게 안 적고 소심하게 매출 총이익은 1번에서 2번 뺀 거다. 영업이익은 여기에서 3번에서 4번을 뺀 거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비용 뺀 거니까 6번 더하고 7번 뺀 거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제가 왜 이해가 있다고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론 시험 볼 때 물어보는 게 매출 총이익을 물어볼 때가 있고 영업이익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구분을 할 건데, 판관비는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얘는 지금 얘하고 상관이 없잖아, 매출 총이익은. 그리고 이 값들을 구할 때에 얘가 갑자기 안 떠오르면 이 창 열어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전산 때는 이런 문제든 뭐든 전부 다 문제지는 가져가고 USB만 제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기 프로그램 열면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에서 볼 수 있으면 이거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뭐냐 유동성 배열의 순서 문제 틀리신 분은 안타깝다고 말한 게, 그 열어보면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틀렸다는 건 메뉴가 생각이 안 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자, 이 부분은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상기업이라서 상품 매입액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와 있죠.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어제는 적혀 있었어요. 교재에는. 그건 상기업이니까 상품을 사오는 건데, 제조업은 물건을 만드니까 방금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에서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얘를 가지고 왔죠. 그럼 얘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초는 올해 시작할 때 완성품 남아있던 거, 전기에 팔고 남은 거 하고 올해 완성되어서 공장에 들어온 건데 기말에 이 금액만큼 남으면 이만큼 팔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상기업하고의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무조건 지금 우리 이 앞에 작성했던 제조 원가 명세서의 이 금액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얘가 일치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게 얼마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가 제품 매출 원가에 있는 건데, 얘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쓸게요. 일치 안 하면 재무제표가 틀리게 연결이 돼요.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면 그만큼이 투입된 거, 제가 사온 거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보면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만 있죠. 얘네들 정리한 게 위에 진한 것이니까 그럼 먼저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을 선택해서 7억 870만 원 77억 7,870만 원. 자, 다음 제품 매출 그 원가는 자, 여러분들이 제품이라 치시면 제품 매출 원가라고 있죠.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을 하시면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서 우리 문제 교재에 있는 기초 제품 재고액을 쓰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조 원가 명세서랑 일치해야 된다고 했다. 이 값도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쓸 건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안 썼는데도 들어와 있네요. 이거 어디서 들어왔죠? 이제 알겠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제품이라고 썼잖아. 877만 원 있다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품에 877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 개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또 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제품 계정 과목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 썼네. 내가 잘못 썼다. 그죠? 제공품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입력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급여부터 11글씨만 쭉 쓰면서 이 법인세 등이라고 적혀 있는 얘만 법인세 등이나 법인세 비용이나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서 얘가 맞으면 돼요. 그래서 11글씨를 쭉 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판관비가 급여부터 잡비까지가 판관비죠. 그럼 급여부터 잡비까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범위에 있는 번호들을 보면 앞이 다 800번대죠. 800번대죠. 자, 비교해 보시면 지금 얘 둘이가 같은 지금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앞에 100번대 번호만 가지고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가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입력을 해줄 때에 이 앞번호의 번호대를 구분을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계정 과목들인데 앞 번호의 차이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두 칸 띄어앉기라서 가운데 줄 꺼놓은 건데. 예? 그럼 지금 이 500번, 800번 나누는 게 800번대가 판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관비를. 그럼 지금 이 손익계산서는 800번대의 번호가 들어가 있고 800번대가 뭐 어느 회사든 간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관리비나 그런 경비들이에요. 이건 뭐 제조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음식점에도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점 월세 들어갈 거잖아요. 전기세 들어갈 거고. 이건 어느 업종이든 다 사용하는 800번대인 거고. 그럼 자, 우리 교재에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있는데 얘는 900번대 이자 900번대래.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수익 비용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900번대를 사용을 해요. 900번대 앞쪽은 영업외 수익, 900번대 뒤쪽은 영업외 비용. 이 말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 외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업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이제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번호대가 900번대예요. 그래서 좌우 같이 이야기할 번호대들이 이제 900번대다, 500번대다, 800번대다 그런 이야기를 좌우 같이 제가 계속 구분을 지을 거예요. 우리 그 파란색 교재에는 상기업이니까 얘가 제외된 상태로 보게 되는데 상기업이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세 개 시험 응시하는 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500번, 800번도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에서 그 시험 볼 때에 항상 그 위에 보면 입력시 유의사항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연 파일이 우리 시험 보는 기출문제 파일인데 그럼 기출문제에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재적용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의 계정과목 코드를 사용하라라고 구분 적혀 있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500번, 800번대가 선택이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적혀 있는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 500번, 800번 구분대를 번호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라. 그게 시험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틀리면 오답 처리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어둔 거예요. 임시유의사항에. 이건 이 시험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도 있어서 꼭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만 제가 500번, 800번 말로는 판관비, 재적용비라고 하는데 500번, 800번이라는 표시를 나중에 할 거예요. 이 구분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표시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서 346페이지로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2020년도 동안 사업한 걸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겠죠. 주주총회 여는 날이 이제 결의일이라고도 하고 그날 결정이 나니까 처분 확정일이라고 해요. 그럼 올해 이전에 남은 거 하고 여기에 당기 순이익하고 올해 번 거죠. 그럼 이 당기 순이익은 방금 우리가 봤던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하고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얘는 당기 순이익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과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럼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서 자, 처분 확정일자부터 쓸게요. 처분 확정일자 2021년 2월 27일이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914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그냥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게 방금 손익계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러와진 거고 금액이 틀리면 다시 불러오게 하면 같이 맞춰줘요.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상단부까지가 우리 올해가 아니고 정기분인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아래쪽은 지금 21년도 2월 27일 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정기 2월 된 거하고 그의 돈 번 거하고 둘이 합친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겠죠. 그럼 이 돈은 빚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돈이 12월 31일 현재 내 돈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 금액, 지금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재무상태표 있죠?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의 금액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얘가 우리 재무상태표는 뭐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이 중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고 얘 둘이는 장부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제조업은 순환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지를 전산 회계 1급이라는 시험에서 4점짜리로 낼 거예요. 4점짜리로. 그래서 지금은 저와 같이 그걸 풀려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계정 과목들 보면서 번호대하고 뭐 어떤 게 있다 구경하려고 온 건데 나중에는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이면 사실 10분 만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 막 입력할 사람이 있을 만큼 다 알아요. 딱 그 위치가 그 위치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환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는지 시험에서 테스트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348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거래처별 초기이월. 이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재무상태표에서 썼던 계정 과목의 금액이 한 군데의 금액이 아니죠. 총액이니까 거래처별로 금액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별 초기이월 여기로 와서 이번에도 불러오기 하면 안 돼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씩 F2번 눌러서 당좌 예금하면 금액이 나오죠. 그럼 우측에 이 금액이 나오도록 쓰면 차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도 F2번 눌러서 대구은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 사라지니까 뭔가 맞았다는 느낌 들죠. 다음 외상매출금은 범어산업, 범물금속, 신천포장, 시지운송, 중도. 야, 어디서 금액이 2,000원이 틀렸나? 다들 넣은
파란색 FAT 1급 교재의 34페이지로 와서 자, 이제 저와 같이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볼 내용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부기를 좀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붕괴하는 거에 대한 걸 보는 거지 장부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장부에 한 번만 기록하면 전산이기 때문에 뒤에 부수적인 장부들은 컴퓨터가 다 만들어줘요. 그럼 컴퓨터가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컴퓨터한테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냥 간략한 정보만 주면 컴퓨터는 자기 아는 만큼만 하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줄 거예요. 분류도 안 나눠줄 거고. 자, 그럼 34페이지 이제 교재 펴셨으면, 자, 간단한 내용만 보고 이번 시간은 쉴 건데,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첫 번째가 거래를 식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래 식별이라는 게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서 그걸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 판단이 되면 장부에 기록을 할 거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서로 별로 차이는 없어요. 거의 대다수는 일치한데, 우리가 물건 샀다 팔았다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회계상이나 똑같은 건데, 차이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기로 예를 들어서 1억 원씩 물건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거는 상법상에도 계약이 되고 민법상에도 계약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계약서 쓰고 온 거는 계약이고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계에서는 계약서 하나 써온 것 가지고 이건 거래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자산이나 부채가 증감이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거든. 그럼 내 장부에 기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계약서 써왔는데 장부에 못 쓸 거야. 그죠?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직원을 고용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고용하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 썼다고 우리 회사에 재산이 변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겠죠. 월급을 지급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근로계약서 쓴 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혹은 돈 빌리려고 담보를 제공했어요.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은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의 저촉은 받게 되지만 우리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반면에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건물이 불탔어요.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거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회계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 장부에 우리 기업의 재산으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없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그건 거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없어졌네. 혹은 홍수가 나서 우리 창고에 제품이 사라진 거예요. 떠내려간 거야. 그건 재해잖아. 일상생활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에서는 내 장부에 내가 물건 팔 수 있는 물건의 재고 자산이 적혀 있는데 그게 없어진 만큼 장부의 기록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해라는 거예요. 방금 거래라는 거예요. 그걸 도난을 당했던, 방금 좀 떠내려갔던 어떻든 간에 우리 회사의 재산상의 변화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그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되는 거예요. 혹은 좀 특이하게 내가 A라는 회사에 은행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B라는 회사에 대출로 바꿨어요. 거래인가요? 아니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내가 돈 갚아야 될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계상의 거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생기면 회계상의 거래고, 장부에 기록할 일이 안 생기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약서만 써왔대. 장부에 쓸 거 없잖아.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물건 1억 원치 팔기로 하고 계약금 10,000원 받아온 거예요. 그럼 10,000원 받은 거에 대해서만은 회계상의 거래인 거예요. 이게 우리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재무제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재무제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죠. 그리고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고, 그리고 자본의 자리도 대변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엄청 훌륭한 거예요. 얘가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부기의 기본 베이스예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성공이에요. 자산의 자리는 차변인 왼쪽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은 성공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장부에도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쓸 건데,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고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고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구분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매출이다, 영업수익이다, 영업외 수익이다, 영업비용이다, 영업외 비용이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장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냐 비용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나오는 거고,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손익 계산서는 차변인 왼쪽에 비용을 두고 대변인 오른쪽에 수익을 둬요. 이렇게 둬서, 자, 둘이 비교하면 수익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 원인데 비용이 60만 원이라면 우리는 40만 원 이익이죠. 그러면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된다. 그럼 얘가 40만 원 모자라죠. 그러면 이익이 40만 원이다라고 내어버리는 거고, 오른쪽 예를 들어서 비용이 거꾸로 100만 원인데 수익이 70만 원이다라고 하면 오른쪽인 대변이 30만 원 모자라죠. 그럼 이 30만 원만큼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장부에 쓰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수익 비용만 이렇게 위치로 다 적어주면 컴퓨터가 나중에 한 방에 얘를 정리해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익이다 손실이다를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럼 얘를 다 합쳐서 다시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수익, 이게 자기들 위치죠. 지금 제가 적은 거에 자기들 위치가 이 위치가 자기 위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리에 쓰면은 합쳐져서 증가하고,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은 그 금액이 줄어드는 원리를 쓸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에 쓰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되고, 자기 자리 반대쪽에 자산을 쓰면 반대쪽이죠. 여기에 쓰게 되면 감소하는 원리로 우리는 쓸 거예요. 그럼 부채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 부채를 쓰게 되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차변에 쓰게 되면은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자리도 대변이니까 대변에 쓰면은 증가를 하고, 차변에 쓰면은 자본이 감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원인이 아니라 그 이유예요. 결과. 돈 나갔는데 지금 밥 준 거더라, 급여 준 거더라, 뭐 사온 거더라. 근데 그 중에 뭐 사온 거면 비용이 아닌 거고, 왜냐하면 물건으로 사왔으니까 물건이 들어온 건데, 밥값 내주거나 월급 주면 우리 회사 들어오는 거 없죠. 그랬더니 비용이더라. 한마디로 얘네들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가다라고 안 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또 대변에 쓰게 될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8개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거래 8요소라고 하는데, 자, 이 거래 8요소를 자, 우리가 이제 분개하는 원리는 거래의 이중성과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을. 자,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컴퓨터 끝내고 했던 이야기 이해 가시나요? 뭔 말인지 도통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 가신다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가 봤던 글자들만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얘네들 원리를 어떻게 쓰는지 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